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발표가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9월에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었고, 근데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제 제롬 퍼얼이 나와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1회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우라든지 나스닥의 낙폭이 확대가 되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낙폭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가 남아있고 그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이어지기만 한다라면 국내라든지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대한 뭔가 상승 동력이 좀 마련되겠지만 아직까지도 FED에서는 확실하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적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어제 FOMC에 대한 의사로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이제 주도주가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고객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많이 주도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끼어 있는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배터리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자살 행위와도 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달에 시장을 주도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FOMC 공개 연방 시장위원회에서는 제롬 파월이 나와서 9월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치는 좀 맞아 떨어졌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9월의 금리 동결이 아니라 차후 11월과 12월 달에도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어떠한 통화정책으로 이끌어갈 건지 그 발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롬 파월이 데이터 기반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조금 결정하겠다라는 이러한 비둘기적인 이런 발언들이 조금 나왔더라면 시장은 좀 급반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연내 추가금리 1회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FED의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FED 이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원래 5.5였습니다. 원래 5.25에서 아니면 5.5%까지였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도달을 했지만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5.7%까지 이걸 올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5.7%까지 지금 현재 맥시멈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연내에 0.25%죠.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밟겠다라는 의중일 거예요. 그래서 연내 11월 달에 0.25%로 한 번 더 올려서 5.7%대까지 만들고 5.7%를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정은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또다시 달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국채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조금은 우려스럽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5.7%까지 올렸고 여러분들이 연내 0.25%까지 또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내 0.25%까지 인상될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좀 떨어진 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따로 시그널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시그널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2024년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금리 인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 정책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뭐 이 투자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호재거리가 없는데, 그런 호재거리는 내년까지도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좀 우려감이 좀 빗발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뭐 이렇게 일단 발표는 됐어요.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미국 내에서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 시에 11월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인상 사이클은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한 후에 11월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10월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폐쇄에 들어가면 금리 인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디트야 베이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연준은 9월 회의 이후 경제 활동과 물가 압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1월 회의에서 본질적으로 플라잉 블라인드 상태가 될 것이다. 플라잉 블라인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10월에 확인해야 할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등의 핵심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금리 인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이 들어갈 거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현재 뭐랄까요,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라 하죠.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연금을 지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연금들을 계속 조달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로 또 법안으로 또 발표를 해요. 또 돈을 뽑아내자. 이런 것 때문에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가 얼마인데 지금 또 돈을 뽑아내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죽치고 박치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돈에 대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셧다운이 될 거다라는 게 보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지금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방정부가 노동부나 상무부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달에 사실상 나오는 거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이러한 긴축적인 발언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지속은 되고 있지만, 뭐 차후에서도 뭐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11월도 금리 동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거다라고만 계속 보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미국 시장 내부에서 분위기고요. 근데 일단은 뭐 추세는 꺾였으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꺾였고, 다우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현재 7월달에 신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8월달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이 신고점에 대한 이거를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점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점이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또 저점이 더 낮아져서 13,250pt까지 또 깨버리면은 또 장기적으로 또 부진한 거 아니냐, 연말까지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저점이 이제 더 낮아지면서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반등에 대한 기미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상승 시그널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하기엔 좀 이르고,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 주도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주도주들이 올라가는지 일단 살펴볼게요. 좀 많이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하실 거예요.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참 고금리에 대한 정책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리딩이 8년차 접어들죠.
주식 리딩만 8년 차인데 고금리 정책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딱 갇혀버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구권을 계속해서 지급을 했어요. 원래 영구권이 저한테 페널티예요. 고객님들도 아셔야 되지만 영구권이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영구권을 드리지 않으면은 어차피 회원에 대한 이탈이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님들 회원의 이탈은 제 입장인 거고, 고객님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시간을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계속해서 기회비용을 버리고 언제쯤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커미션을 주고서 내가 지금 현재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미션을 주고 내가 수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여건들이 회복하기까지 버틸라면은 내가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또 재가입 날짜가 되면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영구권을 웬만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저도 고객님들께 다 퍼드려야 돼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진짜 고객님들께 다 퍼드리고 고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포지션들,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끝끝내 이 고금리 정책 속에서도 어떻게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어내는가, 이게 사실상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하게 고객님들께 지원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버텨왔어요. 뭐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존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더 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전 바랄 뿐입니다. 일단 9월의 상승률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요, 보험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보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이자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보험료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보험 회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DVR, 의료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법안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고 있고, IoT에 대한 기술력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서 보안 카메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CCTV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로봇 기계 차세대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이번 정부가 로봇 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정책 수혜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기계들이 올라갔고, 통신 장비입니다. 2023년 5G 국내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고, 5G가 지금 현재 미국과 인도 등으로 적극적으로 상용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의 통신 장비. 그리고 K뉴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지금 9월달에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거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대한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투자 매력도는 떨어진다 라는 게 전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는 더 이상 조금 주도주로 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껴버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라든지 통신기술 커넥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27년도까지 뭐 자율주행차 레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자율주행차가 정말 이 도입이 될 거다,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자율주행차들이 올라가고 있고, 항공기 부품은 항공기 여객 회복 수혜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항공 여객길 수혜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것도 좀 노려볼만 할 것 같고요. 유가 ETF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감축 수혜주죠.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사우디가 유가 감축이 지금 현재 하면서 지금 ETF WTI 코덱스가 지금 현재 거의 100불 가까이 좀 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가 ETF가 좀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지금 현재 이런 수혜주들이 있고, 농기계가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 수혜주, 인플레이션 상승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니면은 지금 러시아라든지 이러한 싸움 때문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공유에 대한 수출이 완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거다라 해서 농기계 관련 해가지고 좀 현재 상승 사이클이 됩니다. 근데 주도주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9월의 상승률 섹터가 지금 현재 주도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은 원래는 이 산업 사이클로 봤을 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라가기 힘든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정말 올라가는 건데, 저금리 상태가 이어졌을 때는 정말 이런 거는 보기 힘든 섹터인데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CCTV 이런 건 단발적인 것 같아요. 로봇 기계도 마찬가지고 통신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보험, CCTV, 로봇 기계, 통신 장비, 자율주행, 항공기 부품, 유가 ETF, 농기계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뭐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라든지 진짜 배터리처럼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을 시켜줄 만한 주도주인가 라고 생각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막 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도주가 진짜 전기차 2차 전지처럼 자 뚜렷하게 상용화가 되고 있고, 뚜렷하게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정말 많은 배터리라든지 그 관련돼 있는 상품들을 진짜 상용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주도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여러 가지 섹터들도 순환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 물가 수혜주, 금리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주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발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두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선두주들이 또 언제쯤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좀 탄탄한 거를 좀 봐야 돼요. 탄탄한 걸.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막 주도주들이 이렇고 저렇고라고 보이더라도 제일 탄탄한 거는 사실상 대한민국이든 뭐 진짜 한국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허리 추춤으로 보는 게 진짜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만 전 팝니다. 무조건 반도체는 올라가게 돼 있고, 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통신 장비라든지 로봇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부분에서도 저기에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 칩입니다. 반도체 칩, 그리고 저기에서 인공지능, 진짜 고성능 칩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의 먹거리들이 사실상 저는 뚜렷한 주도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서서히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눈길을 둬야 된다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72,000원 부분까지, 73,000원 부분까지 거의 터치를 하려고 하다가 69,000원까지 또다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접어들면서 다소 꺾이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이 악재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이 또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들이 좀 떠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조금은 몇 월 달에 좀 뜨냐라고 하면 4분기부터 이런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 과잉이 해결이 되고, 이제 서서히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층 더 뛰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4분기를 앞두고 아무도 이 언론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계속 악재다 떠들 때 지금이 투자의 전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거의 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고, 메모리칩 반도체, 웨이퍼, 낸드, 뭐 디램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들이 좀 회복되는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FOMC에 대한 뭐 9월의 금리가 동결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세요.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11월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뭐 봐서 뭐 투자라는 게 뭐 공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세가 늘 뒤죽박죽 하지만 11월도 11월 돼야 아는 거고, 12월도 12월 돼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에 대한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는 나중 돼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은 9월의 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거에 대한 호재로 작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의 조정을 걸치고 반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미국에 셧다운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셧다운이 있게 되면 11월에 금리 인상 또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한 호재성도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고금리가 사실상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좀 먹구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도주로 봤을 때에는 순환 매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차기 뭐 연말쯤에 돼서 이 정도 섹터쯤에서는 조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가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에 조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반도체 섹터들 눈여겨보고, 예, 반도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메모리 성능 반도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AI에 대한 눈에 띄는 이 발전으로 인해서 고성능에 대한 반도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낫지만,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희석이 돼서 지금 유통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소재 부품 장비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차츰차츰 뭐 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봐야 되고, 고금리 정책은 진짜 지옥 같고, 진짜 참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금 시장을 좀 보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투자의 흐름이 이어가는지 좀 관측해보고 관찰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계속해서 차츰차츰 좀 잘 이걸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채널에서는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잘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수익률이 지금 8월 달에 수익을 찍고, 7월 말이죠. 7월 말 수익을 찍고, 또 8월과 9월 달에 또 시간을 조금을 버리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저도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나아져서, 또 투자에 대한 했던 종목들이 빨리 수익이 나서, 또 회전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기대적으로는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어려웠던 상황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도 단발적일 거예요. 왜냐면 맥시멈이 5.7인데, 뭐 예전에는 뭐 금리를 10차례나 하고 11차례나 하고 계속해서 미친듯이 뭐 진짜 빅스텝 때려버리고 자이언트 스텝 막 때려서 2%대 올려버리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려봤자 0.25고 베이비 스텝이고, 그리고 이제 FED의 목표치인 5.7%를 상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상 한번 하면 또 상향 조정치를 도달하는 수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더 악재는 더 쏟아져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버텨주길 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이. 이 고금리 정책이 진행이 되면 투자는 기본이거니와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요.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이자 부담이라든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원자재 조달값이라든지 이런 비용 충당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면 또다시 구조 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또 증가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부채에 대한 급증, 기업 부채에 대한 급증들로 인한 디폴트 우려감들이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려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뭐 투자를 하냐 마냐 이런 거는 그냥 단발적인 그냥 하나의 1차적인 시각인 거고, 진중하게 생각한다라면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를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려스러운 감들이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보죠. 미국 대선도 오는데 진짜 조 바이든 말년이나 제롬 파월 말년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누군가의 인생을 뭐 저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뚜렷한 방향 없이 계획 없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 회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조 바이든이라든지 제롬 파월이 말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티시다. 버텨보고요. 저도 좀 버텨보고 하루빨리 더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